시간은 돈이다. 아니, 나에게 시간은 돈 그 이상이었다. 시간은 권력이고 승리이며 약육강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를 포식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유일한 무기였다. 내 이름 박민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IT 기업 넥스수스의 회장. 사람들은 나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상어라고 수군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관없었다. 성공의 정상은 원래 외로운 법이니까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건을 마무리 짓는 이사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반대파 이사들의 날선 질문과 의심의 눈초리를 나는 완벽한 데이터와 냉정한 논리로 짓밟았다.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감정은 약점이고 약점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3시간의 경론 끝에 거수는 내 승리로 끝났다.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회의실을 나서는 내 등 뒤로 가라앉은 침묵과 패배자들의 탄식이 느껴졌다. 희미한 만족감이 입가에 스쳤다. 사라졌다. 회장님, 스케줄대로 움직이시겠습니까? 다음 미팅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그는 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끝난 M&A와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주가 변동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층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 밖으로 서울의 잿빛 하늘이 보였다. 저 하늘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타인들의 군상,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싣는 순간이었다. 이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몸이 앞으로 강하게 쏠렸다.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무슨 일이야? 내 신경질적인 물음에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어서. 창밖을 보았다. 차 보닛 바로 앞에 10살도 차에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놀라거나 울지도 않고 그저 똘망똘망한 눈으로 차 안의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입고 있는 원피스는 약간 낡아 보였지만 깨끗했다.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렸다. 보안팀은 뭘 하는 거야? 당장 아이를 여기서 치워. 내 불호령에 김 비서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아이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요원들의 손길을 피해 다시 차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쪽 창문을 향해 작은 손으로 유리를 두드렸다. 덕덕.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가? 내 시간을 1분 1초라도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꼬마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길을 잃었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아이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이 회사 회장님 맞으시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용건이 뭐지? 나는 바쁜 사람이다. 내 말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마치 일생일대의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아저씨, 딱 하루만 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계산이 멈췄다. 뭐라고? 내가 지금 헛것을 들었나? 주변의 보안 요원들도, 김 비서도, 심지어 운전기사까지도 얼어붙은 듯 했다.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또 무슨 신종 사기 수법인가?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어설픈 공작인가?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장난칠 상대를 잘못 골랐어.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한 빛이 어렸다. 돈 드릴게요. 여기요. 아이는 작은 가방을 뒤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가득 든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꺼내 보였다. 저금통을 흔들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빌딩 로비 앞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거 전부 드릴게요. 이걸로 하루만 아빠를 사도 될까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 박민준에게 고작 저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고 내 일부는 저 돈의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를 가졌다. 나는 창문을 올리라고 손짓했다.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소동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김비서 정리해. 차가운 명령을 내리고 시선을 돌리려는 순간 아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제발요, 딱 하루면 돼요. 학교에 아빠랑 같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 아빠랑 같이 가야 한다. 그 말이 마치 반가수해처럼 내 머릿속 깊은 곳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파편. 초등학교 운동회 날 텅 빈 내 옆자리를 보며 홀로 김밥을 먹던 어린 나의 모습.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지 않았던 아버지의 무심한 얼굴.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아내의 손을 잡고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내 아들 서준이의 눈빛. 아빠는 왜 맨날 바빠? 서준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단 말이야.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다시 창밖의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그저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절박함과 숨겨진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 눈빛. 나는 어쩐지 저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시간을 낭비하지 마. 이건 함정일 뿐이야. 만약 저 아이가 진심이라면, 네가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할 기회라면 나는 왜 이러는가? 박민준답지 않게. 감정은 약점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지 않았던가.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꽉 막힌 도로처럼. 내 생각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김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 대신 아주 오랜만에 본능이라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해타산도 아니다. 어쩌면 그냥 변덕일지도 모른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부려본 적 없는 값비싼 변덕.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이를 향해 말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카이타, 네. 아이는 물론이고 김비서까지 놀라 되물었다. 나는 한 번 더, 조금 더 힘주어 말했다. 타라고 했다. 계약 조건은 그 저금통으로 하지. 아이는 잠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내 그 의미를 깨닫자 아이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환한 빛이 번져 나갔다. 마치 어두운 방에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 아이는 재빨리 반대편 차문으로 달려가 뒷좌석에 폴짝 올라탔다. 김비서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시선으로 그에게 조용히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아이는
돼지 저금통을 보물처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힐끔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오늘 하루 나는 넥수스의 회장 박민준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야 한다. 기간은 단 하루.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이상하며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계약의 시작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좁은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가득 찼다. 평소라면 이 시간은 김 비서의 보고를 듣거나 다음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1분 1초를 쪼개 썼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마치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껴안은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강혜운. 아이는 자기소개를 하며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름처럼 맑고 은은한 아이였다. 내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가 뒤엉킨 듯 했다. 나는 왜 승낙했을까?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나의 철옹성. 이성과 합리로 무장한 박민준이라는 인간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악의 수였다. 정체불명의 아이를 채 태우다니.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내 이미지와 회사의 주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곁눈질로 아이를 살폈다. 아이는 최고급 가죽 시트를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기도 하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기도 했다. 그 순수한 호기심 앞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리스크니 소닉이니 하는 단어들이 힘을 잃는 듯 했다. 아저씨, 아니 아바. 아이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아빠라는 단어가 마치 내 것이 아닌 옷처럼 어색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대답 대신 시선만 살짝 돌렸다. 이 차 다 엄청 비싸죠? 글쎄,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회장님은 돈이 아주 많다고 하랬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겠어요. 행복.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였다. 나는 행복했던가 수조 원의 자산을 쌓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잃었던가. 아내의 미소,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 나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정직한 대답이 되기도 한다. 학교 이름이 뭐지? 나는 화제를 돌렸다. 혜운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무직의 초등학교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내 아들 서준이가 다녔던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강남의 국제학교와는 이름부터가 달랐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자 차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강북의 오래되고 정겨운 동네로 접어들었다. 창밖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다. 높고 차가운 빌딩 대신 낮고 따뜻한 색감의 주택들이 나타났다. 길게는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더 여유로워 보였다.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어쩌면 애써 외면해 온 세상이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담한 운동장, 약간 빛바랜 색의 3층짜리 건물, 내 회사의 로비보다도 작아 보이는 학교였다. 교문 앞은 이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다른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평범하고 편안한 옷차림과 내 몸의 갑옷처럼 걸쳐진 비싼 맞춤,
정장은 명백한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모든 시선이 내 차와, 차에서 내리는 나와, 그리고 내 옆에서는 혜은이에게로 쏠렸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은이 아빠래. 처음 보는데 무슨 일 하는 사람일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 나는 이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시선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혜은이는 내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나에게 전해졌다. 아빠, 우리 교실은 2층이에요. 혜은이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정말 자신의 아빠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뒤를 따라 낡은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다. 벽에는 울긋불긋한 그림들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사는 세상과는 정반대였다. 그 혼란스럽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길을 잃은 이방인 같았다. 교실은 더 가관이었다. 작은 공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뒤섞여 왁자지껄했다. 나는 어른의 몸에는 너무 작은 의자에 힘겹게 몸을 구겨 넣었다. 혜은이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젊은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혜은이 아버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은이가 아버님 오신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하윤이 아버님. 오늘 두 번째로 듣는 그 호칭이 여전히 귀에 박혔다. 가족의 날 행사는 다른 아빠들의 직업 소개로 시작되었다. 소방관 아빠는 화재 현장에 긴박한 순간을 실감나게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하는 아빠는 직접 구워온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교실에는 달콤한 빵 냄새가 퍼졌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부심과 기쁨을 드러냈다. 그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오직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에 대한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과연 서준이에게 저런 아빠였던가? 드디어 혜은이의 차례가 되었다. 혜은이는 내 손을 꼭 잡고 교실 앞으로 나를 이끌었다. 제 아빠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아이의 우렁찬 소개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와 학부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 서는 것은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일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준입니다. 저는 넥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 즉 M&A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순간 교실 안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M&A가 뭔지, 주주가치가 뭔지 알 턱이 없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몇몇 아이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에도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망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최악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던 협상의 귀재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 앞에서 외계어를 남발하는 지루한 아저씨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혜은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내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빠, 제발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래,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여긴 이사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실적을 보고하는 기계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혜은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완전히 다른 톤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아저씨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죠. 다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레고 블록 좋아하나요? 아이들의 눈이 조금씩 반짝이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셰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레고성을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혼자서는 못 만들겠죠.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처럼 용감한 사람, 빵집 아저씨처럼 맛있는 걸 잘 만드는 사람,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처럼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아주 근사한 성을 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 성을 짓는 배의 선장 같은 역할이고요. 나는 내가 만든 게임 중 하나를 예로 들었다. 여러분, 크리스탈 헌터라는 게임 알아요? 교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네, 알아요. 저 그거 레벨 50이에요. 아이들은 흥분해서 외쳐댔다. 제가 바로 그 게임을 만든 회사의 선장이에요. 수백 명의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방향을 알려주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는 일을 한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루함과 의아함은 사라지고 경애와 흥미로 가득 찼다. 질문이 쏟아졌다. 선장님, 그럼 다음 업데이트는 언제 돼요?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어주세요. 날개 달린 용으로요. 나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M&A 전략보다 다음 업데이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다.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 작은 창고방에서 동료들과 밤을 새우며 코딩을 하던 시절의 설렘을 이야기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순수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조차도 잊고 있던 내 안의 열정이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교실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어떤 박수보다 내 가슴을 울린 것은 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외치는 혜은이의 목소리였다. 봤죠, 우리 아빠. 최고죠? 혜은이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자랑하기 바빴다. 그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과 자부심. 그것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벅찬 무언가였다. 우리가 교실을 나설 때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아비오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혜은이가 최근에 많이 웃음을 잃어서 걱정했는데 오늘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봐요. 선생님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복도를 앞서 달려가며 뒤돌아보는 혜은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는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얼굴로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계약은 오늘 하루뿐이었다. 하지만 이 하루가 내 견고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하루가 결코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학교를 빠져나와 다시 채 오르자 혜은이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자기 짝꿍인 민지가 내 발표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던 남자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었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넘실거렸다. 평소에 내 차 안은 완벽한 정적, 혹은 김비서의 건조한 보고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 소음은 이상하게도 신경에 거슬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무언가를 간지리는 듯한 낯선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애써 무시하며 오늘의 업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계약은 계약이다. 아이의 학교 행사에 아빠로 참석해주는 것. 임무는 완수했다. 이제 적절한 보상으로 이 계약을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 기사님, 시그너스 호텔로 갑시다. 내 지시에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그너스 호텔의 프렌치 레스토랑은 서울 최고의 전망과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자랑하는 곳이다.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달콤한 디저트 코스도 훌륭했다. 이 정도면 오늘의 업무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가 될 터였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모든 문제는 최고의 자원, 즉 돈으로 해결한다. 싫어요. 하지만 내 계획은 옆자리에서 들려온 단호한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혜은이를 쳐다봤다. 마으라고. 그런 데는 싫어요. 비싸고 재미없고 맛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내 평생 감히 나의 결정에 싫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던가. 이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이사들은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산된 비즈니스적 판단일 뿐. 이토록 순수하고 원초적인 거부는 처음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혜은이는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손길로 어떤 주소를 찍었다. 그곳은 아이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낡은 상가 골목에 위치한 곳이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서자 나는 창밖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 손맛 떡볶이. 붉고 촌스러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곳이라고. 내가 망설이는 사이 혜은이는 이미 차에서 내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이 빨리요 하고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채서 내렸다.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고 허름한 떡볶이 가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마치 잘 그린 풍경화에 실수로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이질적이었다. 가게 안은 더 가관이었다. 4-5개 남짓한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는 다녀간 학생들이 남긴 낙서가 가득했다.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이런 곳에 와본 기억이 까마득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설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혜은이가 달려가자 주방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나왔다. 아이고, 우리 혜은이 왔구나. 어라 뒤에 계신 분은 누구셔? 인물이 훤칠하시네. 나는 어색하게 목례를 했다. 혜은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저희 아빠예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혜은이는 마치 자기 가게인 양 익숙하게 나를 구석 자리에 앉히고는 떡볶이 2인분이랑 튀김만이요 하고 주문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이 우리 앞에 놓였다. 혜은이는 내 앞접시에 떡과 어묵을 덜어주며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튀김은 이렇게 국물에 푹 찍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튀김을 국물에 찍어 입에 넣었다. 자극적이고 달고 매웠다. 내가 평소에 먹던 섬세하고 복잡한 미미의 음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원초적인 맛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다. 아니, 맛있었다. 내가 떡볶이를 먹는 동안 혜운이는 빤히 나를 쳐다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내 방어막을 하나씩 베어냈다. 아저씨는 친구 있어요. 친구, 머릿속에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비즈니스 파트너, 이익을 위해 뭉친 동맹들, 경쟁자들. 하지만 힘들 때 아무 계산 없이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다. 봐보세요. 내 대답은 궁색했다. 그럼 일하는 거 말고 뭐 할 때 제일 재미있어요. 재미나는 재미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골프도. 요트도 모두 비즈니스를 위한 인맥 관리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독서와 음악 감상은 교양 있는 CEO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다. 내 삶은 일, 그 자체였다. 재미라는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마모되어 사라진 듯했다. 나는 대답 대신 떡볶이만 입에 넣었다. 혜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아이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아저씨도 엄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순간 젓가락질이 멈칫했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나는 매달 거액의 병원비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뵌 것은 반년도 더 전이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보고 싶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불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불편한 신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다 먹었으면 일어서지. 가게를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이 어색한 계약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혜운이는 내 계획을 또다시 무너뜨렸다. 저기 공원에 가요. 소화시키고 가야죠. 아이는 내 손을 잡아 끌고 길 건너편에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공원에는 평일 낮의 한가로움이 가득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나는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빠, 그네 밀어주세요. 혜운이는 그네에 앉아 나를 보며 외쳤다. 나는 마지못해 그네 뒤로 가서 내 평생 다시는 할 것 같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네를 밀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곧 일정한 리듬을 찾았다. 그네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고 혜운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중에 퍼졌다. 그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비워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또 하나의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시골 할아버지 댁 마당에 있던 낡은 타이어 그네.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아주 드물게 시간을 내어 나를 밀어주던 그날 오후의 햇살. 그때 아버지의 표정은 어땠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 내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 액정에 뜬 이름. 강희진. 내 전처였다. 왜?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이, 당신 보고 싶어래. 주말에 잠깐이라도 시간 낼 수 있어. 애가 아빠를 너무 바빠. 중요한 시기인 거 알잖아. 다음에. 나는 말을 잘랐다. 바쁘다는
나의 오래된 방패이자 무기였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언제나 바빴지. 박민준 씨, 당신한테는 회사 말고 중요한 게 없으니까 서준이한테도 나한테도 당신은 늘 그랬어. 아딸깍. 전화는 끊어졌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허망하게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때 그네에서 내린 혜은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작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내더니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이는 내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은 서툴렀다. 커다랗고 뻣뻣하게 서 있는 남자와 그 옆에 바싹붙어 활짝 웃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선물이에요. 나는 그 조악한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펜트하우스에 걸린 수억 원짜리 현대미술 작품보다 이 그림 한 장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저릿했다. 내 표정 변화를 읽은 것일까? 혜은이는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맑은 눈으로 물었다. 아저씨, 슬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혜은이는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작은 목소리로 나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슬플 수 있어요. 아이는 잠시 하늘을 보더니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듯 속삭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슬플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열심히 생각하면 된대요. 그럼 힘이 난대요. 그래서 저도 맨날 엄마 생각만 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맨날 엄마 생각만 한다는 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오늘 벌인 이 모든 소동은 단순히 학교 행사 때문이 아니라는 말인가? 나는 손에 들린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뻣뻣한 남자와 웃는 여자아이. 이 이상한 계약의 진짜 이유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내 철옹성 같던 세상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혜은이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슬플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열심히 생각하면 된대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는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수십 년간 오직 성공과 돈, 그리고 승리만을 향해 달려온 나에게 그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았다.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도화지를 내려다보았다. 서툴게 그려진 뻣뻣한 남자와 활짝 웃는 아이. 이 그림 한 장이 내 금고에 보관된 수백억짜리 채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 비논리적인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와의 계약을 빨리 끝내고 나의 세계, 즉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는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늦었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지. 나는 일부러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낯선 감정들을 억누르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적당한 액수의 돈을 계약금에 더 얹어주면 이 비현실적인 하루도 끝날 것이다. 그래, 그게 옳다. 그게 박민준다운 방식이다.
내가 혜은이의 손을 잡고 공원 출구를 향해 막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웅웅.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단순한 전화벨이 아니었다. 10여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알림이었다. 발신인은 단 한 명. 김비서였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혜은이의 손을 놓고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에 냉정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초의 회장입니다. 라이벌 기업인 미래테크의 최진혁 회장이 방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인수한 이노테크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최진혁, 내 평생의 숙적이자 시장에서 사사건건 부딪혀 온 교활한 늙은 뱀. 그가 내가 막 삼킨 먹잇감을 대놓고 가로채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저희가 인수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공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지금 뒤집혔습니다.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지금 오지 않으시면 회장님,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비서의 절규에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공원의 한가로운 풍경, 아이들의 웃음소리, 혜은이의 존재가 순식간에 배경 속으로 사라졌다. 내 머릿속은 오직 전쟁터로 변했다. 자금 확보 방안, 우호 지분 계산, 법적 대응 절차, 그리고 배신자를 색출해내는 일. 몇 시간 전까지 나를 감싸던 미묘한 감정의 파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승부사, 넥수스의 회장 박민준만이 남았다. 알았다. 5분 안에 로펌과 재무팀장에게 연락해서 이사회실로 집결시켜. 나는 30분 안에 도착한다. 내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나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며 이사회실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나의 제국이 지금 불타고 있었다. 아저씨, 작은 손이 다시 내 옷자락을 잡았다. 혜은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아빠라며 웃던 따뜻한 남자는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낯선 괴물이 서 있었으니 아이가 느끼는 공포는 당연했다. 조용히 해. 어른들 얘기하잖니. 나는 신경질적으로 아이의 손을 뿌리쳤다. 내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금은 이 아이의 감정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내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주차장을 향해 뛰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혜은이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내 다리를 필사적으로 셔츠 소매, 아니, 온몸으로 껴안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힘은 절박함, 그 자체였다. 비켜, 이건 장난이 아니란 말이다. 나는 아이를 떼어내려 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아이가 애써 유지해왔던 용기와 씩씩함이라는 댐이 터져버린 것이다. 휴.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의 절망적인 통곡이었다. 그리고 그 울음과 함께 이 이상한 계약의 진짜 이유가 산산조각 난 파편처럼 쏟아져 나왔다. 오늘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란 말이에요. 흑. 나는 순간 멈칫했다. 뭐라고? 학교 행사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흑. 친구들한테는 아빠가 미국에 출장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아이는 울음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아이는 내 옷자락을 쥔 채 온몸을 들썩이며 고백했다. 엄마가 병원에 있어요. 아주 많이 아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비서가 회장님 듣고 계십니까? 하고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이 모든 일의 진실, 그 가슴 아픈 진실을 토해냈다. 엄마한테 아빠랑 같이 있는 행복한 사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면 엄마가 힘내서 빨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흐어영. 세상이 멈췄다. 수천억 원의 손실, 적대적 M&A, 배신, 이 사회의 아우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고 잿더미처럼 흩어졌다. 내 눈에는 오직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아픈 엄마를 살리기 위해 일생일대의 거짓말과 용기를 냈던 이 작은 아이의 얼굴만이 들어왔다. 나는 아이가 내 손에 쥐어주었던 꼬깃꼬깃한 도화지를 보았다. 나는 차 앞에서 당돌하게 나를 막아서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는 교실에서 우리 아빠 최고죠 하고 외치던 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나는 그네를 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던 아이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아픈 엄마를 위한 것이었다. 이 작은 전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벌인 위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았다. 평생을 나 자신과 나의 제국만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나, 아들의 어린 시절을 외면했고 아내의 눈물을 무시했으며 늙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방치했던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나? 돈명의 그 텅 빈 왕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던가? 전화기 너머에서 여전히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제국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과 울고 있는 혜은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길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내가 평생을 걸어온 익숙하지만 공허한 길. 다른 하나는 내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지만 어쩌면 구원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길.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귀에 다시 가져갔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소리치고 있었다. 가야 한다고. 네가 평생 이룬 모든 것이 저기에 있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이성과 본능을 모두 배신하는 것이었다. 김비세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출발하시면 회의 취소해. 수화기 너머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네, 회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지금 뭐라고? 김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정적 속에서 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울고 있는 혜은이와 눈을 맞췄다. 내 한 손에는 전원이 꺼진 휴대폰이, 다른 한 손에는 서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나는 선택을 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아니라 돼지 저금통 하나로 시작된 이 이상한 계약을 내 제국이 무너져도 좋았다. 오늘 나는 이 작은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다. 진짜로. 세상의 모든 소음이 꺼진 공원에는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꺼져버린 휴대폰을 쥔 채 내 앞에 무너져 내린 작은 아이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수천억 원, 내 제국의 운명, 그 모든 것이 방금 내 손으로 꺼트린 저 작은 기계 안에 봉인되었다. 후회는 없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나는 무릎을 굽힌 채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수십 년간 나는 사람을 얻고, 이기고, 굴복시키는 법만 배웠지.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싼 실크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이의 몸이 놀란 듯 살짝 흠칫했다. 괜찮아.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이제 아저씨가 있잖아. 괜찮아. 그 말은 아이를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분홍색 돼지 저금통과 꼬깃꼬깃한 그림을 집어들었다. 마치 수조 원짜리 계약 서류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먼지를 털었다. 가자, 엄마 보러.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을 잡은 내 손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아이를 안아 일으켜 내 차가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공원에서 나온 내 모습과 내 품에 안겨 눈이 퉁퉁 부은 아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유능함이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게 내 지시에 운전기사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색함도 긴장감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엄숙한 목적의식만이 감돌았다. 나는 내 옆자리에 앉아 훌쩍이는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갱, 수지니오. 병명은 알고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운 병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뼈, 골수,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혈병. 내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올랐다. 혜운이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최근 들어 얼마나 자주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는지. 엄마가 없으면 우리 혜운이는 어떡하지? 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하는 것을 어떻게 엿듣게 되었는지.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나누던 환자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된 과정을 털어놓았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심장이 저며오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이 작은 아이의 위대한 사랑을 의심했고 불순한 의도를 짐작했으며 귀찮은 방해물로 취급했다. 나는 내 성공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었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꺼두었던 휴대폰의 전원을 다시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나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했다. 나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전 의례적으로 참석했던 자선갈래서 명함을 받았던 서울대학병원 병원장이었다. 김 원장님, 저 박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놀라움에 살짝 높아졌다. 아, 네. 박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기부금 관련해서? 아닙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기부 때문이 아니라
환자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이름의 환자입니다. 지금 그쪽 병원에 입원 중일 겁니다. 병원장님의 권한으로 최고의 의료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브리핑 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장이 직접 우리를 맞으러 나와 있었다. 그는 나를 깍듯하게 대했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혜은이와 우리가 향하는 병실로 돌렸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소독약 냄새와 기계들의 조용한 경고음이 코와 귀를 파고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강수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실 문 앞에 섰다. 병실 안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태로웠다.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가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혜은이를 보자 여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혜은이의 뒤에 서 있는 값비싼 수트를 입은 내 모습을 보고는 그 눈은 경계심으로 변했다. 이 엄마, 혜은이가 달려가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아니야. 내가 부탁했어. 여자는, 혜은이의 엄마는 딸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딸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꼭 안아주었다.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랑의 크기를 이해한 것이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서 여자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준입니다. 여자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내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혜은이는 정말 용감하고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따님 덕분에 제가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장과 함께 병원 최고의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환자인 강수진 씨에게로 향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니라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여야 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병의 상태와 치료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기증자를 찾는 것과 엄청난 비용이 문제라고 했다. 강수진 씨의 얼굴이 절망으로 어두워졌다. 나는 그 말을 가로막았다. 비용은 문제 삼지 마십시오. 기증자를 찾는 일부터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원장님과 교수님께서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데에만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내 단호한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강수진 씨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때 혜은이가 소리쳤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순수한 목적. 사진 엄마, 사진 찍어야지. 아이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은 마치 한편의 연극 같았다. 나는 어색하게 침대 옆에 섰다. 혜은이는 내 손을 끌어당겨 엄마의 손과 포개어 잡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중간에 파고들어 우리 둘에게 꼭 기댔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카메라를 켰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칼칵. 플래시가 터지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불신과 감사,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으로 가득 찬 한 여자의 얼굴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쁨으로 빛나는 한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나의 모습을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억 달러짜리 인수합병을 성공시켰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와 충만함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제국 하나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어쩌면 그 대신 한 가족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을 구함으로써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나 자신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한 장의 사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하루 아빠 계약의 결과물이자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